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서영석 이사장의 서영석 타임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4일 금요일에 서영석 타임즈 시작합니다. 저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 서영석입니다. 오늘은 박근혜 정부가 임시 공휴일로 강요한 날이죠. 저희들은 임시 공휴일 안 합니다. 사실 저는 임시 공휴일을 강요하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에 대한 기업과 언론들의 태도가 참으로 과거와 다르구나 하는 점을 많이 느꼈습니다. 공휴일을 늘리면은 유급 휴일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늘 엄살을 부리죠. 도저히 물건을 다 못 만든다. 그리고 너무 부담이 간다. 그게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은 유급 휴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가서 일 안 하더라도 거기에 따르는 급여는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거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가 이런 일을 했다면은 정경련이라든지 경총 같은 데서 성명을 내고 경제도 어려운데 어떻게 하루를 놀게 하느냐, 기업 부담이 크다 이렇게 했을 것이고, 그걸 받아가지고 일부 수구 신문들은 아주 난리 부르스를 떨었을 겁니다. 근데 찍소리 없어요. 정말 대한민국의 자칭 보수 세력들은 철저한 이익 공동체입니다. 자기 자신들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권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겁니다. 요즘 박근혜 정권 보면은 하는 짓들, 특히 이번에 또 사면을 할 때 박근혜 대통령의 태도를 보면은 그렇게 성완종 리스트 사건 때 그걸 물타기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노무현 대통령의 친형 노건평 씨까지 소환해 가면서까지 경제인 사면에 대해서 이렇게 입에 거품을 물고 거의 제가 보기에는 지랄 발광을 했던 그 정권이 이번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입니까? 하는 모습을 보고 참 진짜 이 무능 정권의 끝이 어딘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마당에 옛날식으로 하면은 박근혜 정권 아마 개작살이 날 겁니다. 그래서 찍소리 안 하고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즉 죽으면 같이 죽고 살면 같이 산다는 새누리당과 이 정권의 속성에 다시 한번 치를 뜹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인간들은 조직이 죽든 말든 나만 살면 된다 라면서 원내대표라는 자가 그것도 새정치민주연합의 텃밭이라고 할 수 있는 광주 가가지고 지금 현재 대표 체제로는 총선을 치를 수 없다 이 지랄을 하는 정당과 참 비교가 돼가지고 씁쓸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늘 사람의 진가는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저는 드러난다고 봅니다. 잘 나갈 때는 몰라요. 잘 나갈 때는 모릅니다. 다 좋으니까. 그러나 어려우면 그 인간이 진짜로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드러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여기저기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좀 오프닝을 좀 길게 해야 될 필요성도 있어가지고 이것으로 끝내느냐 오프닝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저희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 그렇게 썩 잘 알지는 못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전공한 적도 없고 대학 다닐 때 경제학을 부전공으로 택한 적은 있습니다만은 경제에 대해서 제가 쥐뿔도 아는 건 없죠. 그러나 기자라는 게 뭡니까? 아는 사람은, 전공한 사람들은 오히려 잘 설명을 못합니다. 제가 어제 시사평론가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요. 그 양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름대로 원칙을 지키면서 살다 보니까 정치평론을 하기에는 이 박근혜 정권이 받아주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정치평론으로서는 도저히 그 사람은 전업 시사평론가입니다. 이 시사평론을 해서 방송에 출연하는 것으로 먹고 산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경제로 전화를 했답니다. 경제로. 그래서 경제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경제로 전환을 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데서 부른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는 경제를 전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특정한 경제 문제가 생기면은 그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공부를 갖다 사전에 엄청나게 한답니다. 기자들이 그런 거거든요. 잘 모르기 때문에 사전 리서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나가면은 경제학을 전공한 교수들은 고리타분한 얘기들 도대체 자기 자신만 아는 얘기만 늘어놓은 데 반해서 이 시사평론가는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자기 이해를 바탕으로 이 얘기를 하니까 꽤 인기를 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쥐뿔도 아는 건 없지만은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경제 그리고 그런 글들을 사전에 리서치하고 연구해서 자기화시켜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주는 그 맛도 쏠쏠합니다. 이것도 뭐 옛날에 박종훈 기자가 쓴 건데요. 제가 공감한 바가 있어서 오늘 하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노령 문제에 대해서 자주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진짜 대한민국 사회에 앞으로 차기 정권이 들어선다 손 치더라도 가장 심각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내년이면 60대에 접어들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심 있는 건 전혀 아닙니다. 아니 뭐 전 사실 60대이긴 합니다만은 뭐 먹고 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는 60대예요. 돈을 잘 벌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60대가 아니라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전거 타고 다니면 한 달에 10만 원이면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제 이 노령층의 증가는 사실상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든다는 의미이고요. 65세 이상 되면은 음으로 양으로 국가에 폐를 끼치게 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월 20만 원 정도 국가로부터 용돈까지 받아 쓰고요. 65세 이상 되면은 전철 요금 안 내지 않습니까? 이것도 결국은 국가가 받아야 될 돈을 갖다 안 받는 셈이 되니까 국가에 폐를 끼치는 행위입니다. 이런저런 의료보험이라든지 나이 들면 병원에도 자주 가게 돼요. 어떤 그 한방병원 원장이 그러더라고. 의료보험 때문에 하여튼 노인네들의 그냥 천국이 돼 있다고. 특히 한방병원 같은 경우에는 마사지라든지 물리 마사지 이런 것들 그 도구를 갖다가 구비해 놓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온답니다. 제가 그때 어디 손가락이 다쳐가지고 한방병원을 갔더니 그 할머니들이 와가지고 그 안마 의자에 누워가지고 한참 주무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나이가 들면은 결국은 국가 예산에서 받아야 될 복지의 비중이 늘어나게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고령층이 늘어도 젊은 층이 계속 편입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고령층의 비중이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요즘 뭐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문제 왜 우리가 개혁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들 젊은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왜 애 많이 안 낳느냐고 물어보면은 교육비를 어떻게 감당하라고 애 낳으라고 강요하느냐고 그런 얘기합니다. 실제로 맞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한 30대 초반의 부부가 아기 2명을 기르려면은 최소한 20평형대 아파트에서는 살아야 됩니다. 그것도 주거비 비중이 얼마나 큽니까? 그러다 보니까 애를 안 낳고 젊은 층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노년층의 숫자는 늘어나는 이 구조. 이런 구조 속에서 노년층에 대한 복지 부담이 늘어나면은 더 이상 복지를 안 한다 손 치더라도 국가재정이 2030년대 초반에 가면은 파산에 이른다는 이런 연구 결과도 나올 지경입니다. 결국은 세금을 걷어서 그 구멍을 메꿔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에서는 특히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진지를 칩니다. 왜? 지금 월급쟁이들, 봉급쟁이들, 저소득층, 유리알처럼 세금 다 갖다 바치고 있습니다. 세금 많이 안 내는 인간들은 돈 많은 인간들밖에 없어요. 보십시오. 지금 임대소득자에 대해서,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세금 걷는 문제만 하더라도 솔직한 얘기로 집 서너 채 가지고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누굽니까? 대한민국에 1%도 안 돼요. 그들에게 세금 건다고 하니까 지랄 연병을 떨어가지고 미루지 않습니까? 세금을 걷으면 부자들에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인세, 지금 삼성전자가 치료세율, 뭐 각종 공제, 뭐 온갖 지랄 연병을 해가지고 깎아줘서 내는 실제 세율을 실효세율이라고 그러는데요. 실효세율은 중소기업 세율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아니, 영업이익이 10조만 되더라도 아이고 뭐 구조조정해야 된다고 지랄 연병을 들은 이런 기업에 분기 영업이익이 30조가 넘어가야 뭐 평소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한 10조 되면 아이고 이제 망할지도 모릅니다. 난리 부르스를 떨어가지고 구조조정한다고 지랄 연병을 뜨는 이런
그야말로 대한민국 경제를 절반 이상 책임진다는 것으로 보이는 삼성전자에 대한 실효세율을 갖다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낮게 책정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 정권 절대 세금 안 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박종원 기자의 이런 이야기를 더 이상 자세하게 소개해 주는 것은 다음 시간도 미루고요. 세금 문제와 그리고 고령층의 증가 이런 문제는 늘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사안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잠시 광고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상철 조합원 신청 광고입니다. 강화대교 앞에서 개념 부부가 만드는 개념 곰탕 연지연 곰탕. 연지연이란 가마솥의 장작불로 온종일 구워내는 곰탕을 서로 나누어 이어지는 인연이란 뜻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조합원 여러분과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곰탕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이며 7팩 이상은 무료 배송으로 드립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대교 입구에 위치해 있습니다. 단체 주문 예약 및 포장 주문 전화번호는 010-7252-1114, 010-7252-1114, 031-989-9968. 조합원 단체 예약은 10% 할인해드립니다. 포장 판매 금액의 10%는 국민TV 후원금으로 쓰입니다. 네, 오피니언 비평 시간입니다. 김효진 PD. 예, 안녕하세요. 김효진입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이 죄송합니다.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열었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 14명 등 6,527명이네요. 총. 예, 이들에 대한 광복절 특별 사면을 단행했습니다. 운전면허 취소 정지 벌점자와 건설 분야,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 제한 업체 등 220만여 명에 대한 행정 제재도 풀어줬습니다. 박 대통령은 국민 화합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별 사면을 결정했다. 생계형 사면을 위주로 하여 서민, 영세업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고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건설업계와 일부 기업인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말 거꾸로 했네. 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심정이지. 건설업계와 일부 기업인들을 사면시키기 위해서 하도 욕을 많이 먹으니까 생계형 사면 서민 영세업자들도 물타기 했다. 이렇게 하는 게 사실은 솔직한 거 아닙니까? 네. 자, 사면 대상에 정치인은 없고요. 네. 재벌 총수 최태원 SK그룹 회장만 포함됐다는 점은 뭐 나름대로 평가할 만하다. 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리 기업인 사면 불가 공약을 스스로 파기한 것은 정당화될 수는 없다. 이런 지적이 또한 뒤따르고 있습니다. 경향사설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박 대통령 스스로 원칙 훼손한 반쪽 화합 특사. 박 대통령은 대선 때 대기업 지배주주와 경영자의 중대 범죄에 대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 이렇게 공약했습니다. 지난 4월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사건이 터졌을 때도 경제인 특별 사면은 납득할 만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면을 비판했죠. 그래놓고 자신은 경제를 살려야 한다며 취임 후 지금까지 지켜온 공약을 스스로 뒤집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그르고 내가 하는 것은 옳다는 박 대통령 특유의 아전인수 태도입니다. 특사가 예외적 조치인 점을 감안할 때 사면의 규모도 지나치게 컸습니다. 이 행정 제재 감면 혜택자 220만 명은 역대 6번째로 큰 규모라고 합니다. 재벌 총수를 사면해주지 못한 대신 사면 대상을 늘렸다는 의심을 살만합니다. 이 담합을 저지른 2천여 개의 건설업체에 대해 입찰 자격 제한을 풀어준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특혜입니다.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죠. 그런데도 면죄부를 준 것은 고질적인 담합 근절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의심케 합니다. 반면 인권, 노동 권리를 위해 활동하던 시국 사범들은 작년 설 특사에 이어 이번에도 제외됐습니다. 국민 화합을 위한 특사라는 자평, 이거 무색하게 만듭니다. 법무부는 이번 사면에
청와대가 관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 수준을 얕잡아보는 낯뜨거운 자화자찬입니다. 여권이 재벌 총수들에 대한 폭넓은 사면을 추진하다가 롯데 사태가 터지면서 분위기가 반전된 것은 세상이 다 아는 일입니다. 예. 아, 이게 핵심이 여기에 있었구만. 나도 몰랐네. 담합을 저지른 2천여 개의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풀어준 게 이게 핵심이구만. 원래는 이게 재벌 총수들을 많이 사면을 시켜주려고 했는데, 롯데의 그 신격호 아들내미들의 그 낯뜨거운 전쟁 때문에 여론이 안 좋아지니까, 최태원 SK에 뭐 받아먹은 게 있나? 왜 SK는 그렇게 그런 롯데 재벌의 그런 부도덕한 행태에도 불구하고 사면에 좀 이유가 뭐야? 좀 궁금하네. 옛날에 뭐 성완종이가 사면받은 거는 노원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뭐 얻어먹고 한 게 아니냐 검찰이 의심을 했다고 그러는데 나도 의심이 갑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안 해주는데 SK만 해주는 거야? 뭐 받아먹은 게 있나? 그러게요. 그렇잖아. 근데 여하튼 뭐 받아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는 정권 바뀌면 알게 되겠죠. SK가 채용이나 투자 계획을 가장 통 크게 딜했을까요? 뭐 그럴 수도 있겠네. 뭐 그런 것도 받아먹은 것 중에 일종이겠네. 뭐 그렇게 받아먹으면은 그거는 욕먹을 일은 아니지. 그냥은 안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사전에 조율을 할 때 네. 어느 정도 좀 풀어줘야 된다 돈을 뭐 이런 것도 하고 사면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그러지 않을까요? 그냥 아니, 그게 진짜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뭐 웃기긴 한데 뭐 아니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는 것은 제도와 법에 의해서 사실 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중소기업을 살리자. 그러면은 재벌들이 중소기업을 갈취하는 이런 구조를 공정거래위가 철저하게 단속을 함으로써 뭐 한다든지 이게 공권력을 이용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뒷전에서 야 최태원 너 풀어줄 테니까 너 몇 명 고용할 거야. 뭐 이런 식의 딜을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그 추정이죠. 소설이죠. 뭐 그런 게 있긴 아니 않을까? 그거는 추정이지만은 개연성 있는 소설이지. 아니 이제 방금 우리 김효진 PD 얘기를 내가 이제 말하자면은 시정잡배 수준으로 다시 이제 번역을 한던데 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뭐 고미하신 청와대의 관리와 SK의 핵심이 만나가지고 그런 식으로 얘기하겠습니까? 야, 너 풀어줄 테니까 너 몇 명 고용할까?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많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아이고 경제인 사면에 대한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풀어주려면은 납득할 만한 그런 객관적인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에게 가장 좋은 것은 고용을 늘리고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투자를 늘리는 것 아닙니까? 돈 맨날 재벌들이 쌓아두고 안 쓴다고 욕을 하는데 자 이런 분위기를 풍기면은 SK에서는 우리 회장 사면시키려면은 이 정도는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뭐 가서 보고는 안 하겠지만은 언론에다가 이번에 이제 우리 하반기에 채용을 뭐 얼마를 늘리고 그리고 국내 무슨 단지에 대대적으로 투자를 했습니다 하면은 이제 서로 신호가 착착착 오고 간 거지. 그런 의심은 드는 거죠. 그래 그나마 내가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런 식의 딜이라는 거는 정말 웃기는 거고요. 기업과 정부의 관계는 제도와 법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점에서 그런 것 자체도 웃기는 일이고 그나마 그렇게라도 됐으면은 쉽게 얘기해서 뒤에서 받아먹고 한 게 아니라면은 나름대로의 그 정당성은 있겠죠. 김현일 PD가 예상했던 방금 예측했던 대로 그런 식의 뭐 고용을 늘리고 투자를 더 늘린다는 정도의 딜은 오고 가지 않았을까라는 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저는 거기에 더 인간적인 의심까지 합니다. 하필 앞에 있는 바탕화면에 제가 제일 꼴보기 싫은 쥐새끼 얼굴이 있구만. 하여튼 그래 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역시 똥은 숨겨놨었어. 담합을 저지른 2천여 개의 건설업체에 대한 입찰 자격 제한을 풀어준 거는 이거는 진짜 공정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만행입니다. 만행. 이거를 어떤 시각으로 그나마 양보해서라도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양보해서. 아니, 로비지. 그냥 로비 결과. 이제 담합을 하는 회사가 2,000개나 된다는 얘기는 밑에 있는 거는 뭐 잡다구리한 것들을 재수 없어서 걸린 거고 대개는 이제 재벌들의 담합입니다. 예를 들어서 4대강 때 그 담합 의혹이 가장 짙었거든요. 그게 처벌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보통 그 입찰을 하면은 입찰 금액의 한 70% 정도에서 낙찰되는 게 보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관행상. 말하자면은 국가에서 천역공사를 입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공개 입찰을 쫙 하면은 자기 있는 사람들만 입찰을 하는데 한 700억 정도 써내면은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대강 때는 대개 980억, 970억, 960억에 낙찰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옛날 그 기사를 보니까 정확한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유사해요. 그러면은 이 당황하지 않고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공개 경쟁을 하면 어떻게든 낮게 써내야 저가 낙찰이 되니까 낮게 쓰고 이 공사의 규모상 700억 밑으로 이제 입찰하면 손해가 된다라고 이제 되기 때문에 저기 양보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 700억 정도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전부 써낸 놈들이 어떤 놈은 960억 써내고 어느 놈은 970억 써내고 어느 놈은 980억 써내는 거야. 1000억으로 공사를 했는데 98% 97% 해가지고 A사가 낙찰이 됐어. 다음 공사. 그 다음은 또 A, B, C, D, E가 유사하게 했는데 B사 여기서는 A사가 낙찰이었으면 그 다음 공사는 B사가 낙찰이 돼야 하고 그 다음 공사는 C사가 낙찰되게 하고 이렇게 재벌들이 쫙 거의 95% 내지 98% 금액으로 쫙 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700억 쓰는 사람들은 자격 밑대를 해가지고 아예 끼워주지를 않고 이런 이제 수법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중에 조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만약 제재를 받았다면은 강극공사 입찰 자격을 제한하게 됩니다. 이런 담합으로 뭔가 과징금을 받거나 벌금을 낸 그런 업체들은 그 이제 숫자가 뭐 그런 식으로 담합하다가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이런 중소건설업체들도 많이 이제 있겠습니다만은 이 2,000개 한번 이름을 전부 공개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그 재벌 계열사들 많이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나와 있잖아. 대형 건설사들의 입찰 담합은 시장 경제 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 행위다. 정말 이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이번 조치를 통해서도 그 본질을 드러냈다고 봅니다. 이번에 사면이 됐거나 거론은 됐습니다만 되지 않은 재벌 총수들 있지 않습니까? 최태원 SK, 뭐 김승현 한화 등등 또 LIG 가문의 그 사람들 등등 다 건설사 끼고 있죠. 네. 예. 이게 이제 안 해주는 대신에 건설사를 풀어주겠다 뭐 이런 그렇게 된 걸까요? 있고 그리고 김성현 선생은 신격화돼 가지고 따져야 되겠네. 아들 교육을 어떻게 잘못 시켜가지고 말이야. 김승현 회장은 지금 수감 중은 아니죠? 네. 예, 수감. 그래서 뭐 그런 게 감안됐다면 김승현 회장은 수감 중이 아니라서 그냥 냅두고 최태원 회장은 뭐 수감 중이라서 봐줬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나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아니 뭐 도대체 말을 말겠습니다. 신동빈 신동주 회장이 예 이게 두고두고 갚아야겠네요. 이게 사면 안 된 총수들한테. 재벌가 사람들한테. 아마 자기들끼리 모이면은 아마 욕 엄청나게 할 겁니다. 뭐 재벌가 사람들 자기들끼리 모이는 그런 모임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뭐 나이 든 영감탱이들은 영감탱이대로 그다음에 지금 한참 40대 50대 또 1선에 뛰는 사람 1선에 뛰는 사람대로 그 밑에 재벌 2세대, 3, 4세들 2세대로 또 저 밑에 20대 4세대 3세 4세들은 자기들끼리 모인다고 그러더라고. 모이면 그럴 거 아닙니까? 신씨 그 자손한테 야 니들 때문에 우리 할아버지 혜택 못 받았어. 그런 얘기 하겠죠. 그런데 그 신동빈 회장 같은 경우는 고난이 커지면서 네. 롯데가에서 신씨들을 다 제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리했다. 그러니까 가문, 가족들을 다 배척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 경영 측면에서는 네. 그래서 전문 경영인단이나 네. 임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되게 또 높대요. 그런 측면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맥락에서 이번 그 가문의 싸움을 조명하는 결국은 신동빈 회장이 정말 경영이라는 측면에만 고려해가지고 모험을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평가하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너무 좋게 평가를 하는 거고. 대부분 이렇습니다. 옛날 귀족 가문들이 장자상속을 했잖아요. 유럽을 봉건제 때 장자상속을 합니다. 그러면 그 장자가 재산과 지위를 상속하는 순간 형제들에 대한 숙청을 단행해요. 죽이든가 심지어는 그 상속을 받기 위해서 칼부림을 하고 자녀들끼리 서로가 죽이고 죽이는 그런 걸 하든가 설사 그건 아니다 치더라도
실권을 다 제거시키고 낙향시키고 어디다 먼 곳에 유배를 보내는 그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재산을 보존하기 위한 그 가문들의 그 일종의 자위수단인 거죠. 그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요. 뭐 신동빈 회장인가요? 그 신동빈이 있는데 신동빈이 예. 만약 그렇게 했다면은 신동빈은 가문의 지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가문의 지지를 받는 신동주 영향력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경영진에 두고 자기가 끌어갈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 쳐내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그게 말하자면은 롯데그룹의 건강성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의도가 쉽게 얘기해서 말하자면은 그 체질 개선을 위해서 친인척들을 쳐낸 게 아니다는 얘기죠. 절대 체질 개선을 위해서 쳐내는 그런 인간은 없습니다. 그게 지지를 못 받으니까 자르는 거예요. 지지를 받으면 절대 안 자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동빈이 그랬다면 신동준은 아마 안 그랬을 거야. 왜냐하면 가문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봐야 되거든. 여기서 쳐냈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롯데그룹에 누가 더 득이 될 것이냐? 저는 신동빈이 되리라고 봅니다. 어차피 모든 문제는 친인척한테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큰 기업을 거느리고 있다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내 친척 피부치를 어디 되게 이제 제일 중요한 게 그 재정이니까 재정 담당을 맡게요. 믿을 수는 있습니다. 그게 내 진짜로 그 준재벌에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 금고를 자기 지식부치한테 맡겼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친척도 친척이지만은 거기서 좀 사기 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사기를 쳐도 우리 친척이 사기 치는 거지 남이 치는 것보다 낫잖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얘기해서 뭘 떼먹더라도 남보다는 자기 피부치가 낫다 그런 생각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오늘은 그 고민을 합니다. 요놈을 그대로 두는 것이 더 이익이냐 아니면은 자르는 게 이익이냐 그걸 늘 고민하게 돼요. 그러나 기업을 크게 경영하다 보면은 뭐 털면 다 나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비리라든지 그런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좀 비리와 부패를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그 자리에 갖다 놓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버리면 그 기업의 건강성이 점점 악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쳐내버리면은 사실은 기업이 매우 건강해지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롯데그룹도 친인척을 쳐내는 것이 그룹을 위해서는 더 좋을 것이다 볼 수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는 보면은 친인척의 지지를 받는 사람이 이 권력을 잡게 되는 경우는 더 많죠. 최태원 회장은 나오면서 그 성경책을 공손한 자세로 들고 나오더라고요. 최태원 회장은 저 개인적으로는 전혀 뭐 알 리가 없지. 내가 뭐 그런 제보를 알 리가 있나. 뭐 경제부 기자로서 출입했던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인생에 제가 뭐 언론으로 접하는 분이긴 합니다만은 그 사람의 인생에 이번 수감 생활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되게 이제 최태원도 결국은 재벌 2세 아닙니까? 그죠? 그 아버지가 최 누구였지? 뭐 있었는데 여하튼 2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재벌 2세 3세가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겁니다. 교육 제대로 못하면요 기업 말아먹기 딱 좋아요. 젊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냐오냐 뭐 도련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특히 이제 장자여서 그 그룹을 상속할 사람이 되면은 뭐 젊었을 때부터 그냥 옆에 똘마이들이 꼬여가지고 세상이 자기 위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게 되고 그리고 떠받들어져서 생활하는 게 일상화가 돼가지고 어려움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저도 그런 사람을 모시고 뭐 신문사에서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간접적으로는 알죠. 뭐 유명 목사의 아들이나 재벌 아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또 자기들끼리 친합니다. 이제 그러다가 최태원 회장은 하여튼 뭐 어디 뭐 이상한 점쟁이한테 쏘가가지고 배인과 횡령을 했다는 그런 제목으로 깜빵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이 뭐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편안한 깜빵 생활을 했겠죠. 있는 놈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태원 씨의 인생 경험에는 굉장히 큰 플러스가 됐으면 플러스가 됐지 마이너스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갖게 되고 자기의 행위에 대해서 되돌아보는 기회를 가졌다면은 그게 제가 아까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냥 지나쳤던 이유는 사람이
지나보니까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사람 인간은 평등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어찌 박근혜하고 그냥 폐지 주는 할머니하고 인간 됨됨이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다르거든요.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폐지를 주어서 파는 할머니가 뭐 인간성이 좀 나쁘더라도 우리는 충분히 아이고 참 감내할 수 있지만은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의 인간성이 나쁘면 건 진짜 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인간은 다 평등하고 똑같지만은 그래도 재벌 그룹을 경영하는 엄청난 그 재산을 주무리는 그런 사람이 뭔가 대우각성할 수 있는 계기를 맞이했다면은 뭐 그것도 우리 사회를 위해서 저는 나쁜 경험은 아닐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자 잠시 좀 한숨 돌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박 대통령은 재치 있는 유머로 주변 사람들을 안심시키며 분위기를 바꾸었습니다. 아유, 공해야 공해. 아니 기사님, 뉴스 듣다 왜 라디오를 끄세요? 대통령 동정 연예인 스캔들 동물 날치 얘기뿐이에요. 어디 뉴스가 뉴스다워야지요. 그럼 기사님 안목에서 뉴스다운 뉴스는 뭔가요? 4대강 만든다고 하더니 죽을 4차 4대강 만들었고, 나라님이 자원 외교한다며 혈세를 펑펑 써댔고, 똥별들이 무기 팔아서 뒷돈 챙기고 나라가 개판 5분 전이 됐는데 이런 건 뉴스에 안 나오잖아. 뭐가 뉴스겠어요? 자고로 뉴스라는 거는 권력이 뭔지 알려주고 그 권력을 바르게 이끄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럴까요? 그게 다 권력자한테 장악당한 거죠. 기사님, 그래서 이런 세상, 이런 뉴스를 바꾸자고 해서 등장한 협동조합이 있잖아요. 네? 협동조합이요? 조합원이 사주라서 조합원 뜻에 어긋나는 뉴스를 만들 수 없는 그런 방송이에요. 오! 아이 거기가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입니다. 욕하고 한숨 쉬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함께 희망을 만들어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으로 문의하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관록의 정치기자 서영석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장이 진행하는 서영석 타임즈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국방송 KBS의 이인호 이사장 체제 연장되게 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서 정치 편향을 유감없이 드러내서 말썽을 빚던 차기환 변호사, 이 사람은 한국방송으로 옮겨서 양사를 넘나들며 3연임을 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어제 한국방송하고 문화방송 대주주인 박문진 이사들을 뽑은 결과입니다.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위상을 실추시켰던 인사들한테 책임을 묻기는커녕 거의 그대로 유임시켰다는 점에서 이만저만 퇴행이 아닙니다. 여기 한국방송 이사하고요, MBC 예. 이사진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은 어마어마한 대우를 받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냥 명예직이 아닙니까? 명예직 아닙니다. 저도 좀 여기 이사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이게 돈도 많이 받습니까? 정확하게 물어보진 않았는데, 왜냐면은 이제 과거 정권 시절에 이사를 했던 분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미디어 협동조합 이사들처럼 전혀 보수를 받지 않고 과거에는 뭐 이런 한 푼도 안 받았죠. 한 1년 전부터 이제 거마비 받는데 거마비로 30만 원 주는 게 전부인데, 우리 방송문화진흥회라든지 KBS 이사가 그렇게 대우받는다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밝히시긴 좀 뭐하군요. 네. 예, 취재원 보호도 필요하고. 취재원 보호상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확 떠올라가지고. 가면 참 좋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한겨레 사설 한번 보겠습니다. 방송 장악 의도 노골화한 한국방송 이사 인선, 이런 제목입니다. 네. 이인호 이사장은 첫 재임 기간에 자신의 편향된 역사인식을 편성에 투영하려고 툭하면 무리한 일을 벌였습니다. 다큐멘터리 뿌리 깊은 미래에 북한에서 쓴 듯한 내레이션이 있다고 문제 삼아 조기 종영하도록 압력을 넣었습니다. 최근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한국전쟁 발발 직후 일본 망명을 타진했다고 보도한 것을 문제 삼겠다고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기도 했습니다. 부러워. 우리는 아예 그냥 보도에 관여를 못하게 이사회가 만들어놨는데. 이 보도에 관련된 보도국 간부 4명은 그 뒤에 물갈이 보복 인사 당했습니다. 이사장의 독단적 행동 때문에 보도의 자유와
편성의 독립성이 뿌리째 흔들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인호 이사장은 심지어 어제자죠. 중앙일보 기고를 통해서 광복은 1945년이 아니라 1948년에 이루어졌다. 이러면서 1945년 광복의 의미를 공공연히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시점 아니고 이승만이 등장한 그 시점을 건국절로 기려야 한다. 이 건국절 주장하는 거죠. 예. 역사학자 개인으로서 어떤 사관을 지닐 수는 있으나 정부가 광복 70년 행사를 공식적으로 진행 중인 기간에 공영방송 이사장이 튀어도 너무 튀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방통위는 마치 그의 이념적 편향성을 상찬하듯이 연임시켰습니다. 정권의 선구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방송 이사가 된 차기환 씨는 박원순 서울시장 저격수를 공공연히 자임했던 사람입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때는 좌파 선동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해서 문화방송에서 긴급 대담이 열리도록 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임원의 정치적 편향이 프로그램을 왜곡시킨 그릇된 사례의 주역이 계속 공영방송에 관여한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망가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방통위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인선은 방송의 공정성보다는 정권에 충성하는 인물들을 다시 앉혀서 공영방송사를 지속적으로 장악, 통제하겠다는 의도로 풀이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마 차기 정권을 새누리당이 가져가기 위한 한 포석의 일환이라고 봅니다. 뭐 차기환 같은 인물을 왜 KBS로 다시 보냈겠습니까? MBC에서 그렇게 말썽이 많았던 사람을. 권력의 입장에서 보면은 입맛에 딱 맞는 사람이죠. 어떤 비난과 비판을 받더라도 정권의 입맛대로 움직이는 사람, 그 훌륭한 하수인 아닙니까? 있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이는데,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보도에 관련된 보도국 간부 4명이 그 뒤 물갈이 보복 인사를 당했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은 왜 제대로 구분을 안 하느냐. 궁금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수준이 낮습니다. 예. 여하튼, 이 부분은 이인호를 유임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MBC에서 말썽쟁이를 갖다가 KBS로 보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아마 경향신문이나 한겨레신문 사설에서는 이런 문제를 지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정동에서는 일체 지적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권력을 다시 재장악하기 위한 그랜드 디자인의 일부이기 때문에 지랄을 할 리가 없는 거죠. 잘하는 인선이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야. 역시, 우리, 방송위원회인가요? KBS 이사를 임명하는 데가 방송위원회일 겁니다. 이게, 잘하고 있어. 방통위요. 예, 방통위. 방송통신위원회. 예. 일 겁니다. 그 이사장이 누군지, 하도 덮보 인물이 돼가지고, 누군지 기억도 안 나는데. 박효종 위원장 아닌가요? 뭐? 박효종? 그거는 박효종이는 저거 아니야? 방송통신 심의위원회. 아니야? 빵만이었나? 모르겠다. 하여튼 하여튼 말 잘 듣는 사람을 갖다 놨겠지. 최소한 이명박이 때는 그래도 이명박이 멘토라고 알려져 있는 그 최시중이가 방통위원장이었어. 예, 이 정권은 그렇죠. 진짜 덮보더라고. 그때 이름 잠깐 들은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어떻든. 참, 앞날이 캄캄합니다. 유신도 결국은 박정희의 최측근 신복이었던 김재규의 총구에 의해서 붕괴된 것처럼 이런 정권도 국민들의 심판에 의해서 저는 뒤집어진다고 보긴 합니다만은 참 그 발악의 수준이 그야말로 상상을 제라네요. 예. 방송장악. 이거의 시야말로, 사실, 박근혜 정권이, 제가 보기에는 지지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한 5%나 3% 나오면 딱 맞다고 보거든요. 100분율로 따졌을 때. 그런데도 30, 40% 나오는 이유는 철저하게 방송 때문입니다. 방송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KBS, MBC는 교묘하게, 이 정권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지 않는 걸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고, 종편들은 적극적으로 야당을 비하하거나 혹은 이 정권의 말하자면 종북적이지. 제가 보기엔 종북적입니다. 이 정권이야말로 종북 정권인데 그런 행동들을 상찬하는 것으로 그 임무를 다하고 있는데요. 참 이런 언론 환경을 뚫고 나가기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국민 TV나 혹은 뉴스타파만으로 버거운 그런 감이 있는데 또 이런 대한 언론들이 선거를 앞두고 많이 등장을 해야 됩니다. 요즘 뭐 그와 유사한 움직임도 있는 것 같은데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최성준 위원장인데요. 네. 방송통신위원장, 방통심의위원회 말고요. 방송통신위원회 산하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그렇죠. 최성준 위원장인데 판사 출신이네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으로 판사로서는 서울 고법 부장판사였어요. 차관급이죠. 예. 방송통신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장관급이니까요. 네. 위원장이. 아니 뭐 그냥 장관급 정도가 아니고 거의 언론 통제의 역할을 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종편에 대해서 재심사 해주는 것도 결국 방송통신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요. 뭐 최성준 씨가 뭐 하는 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뭐 아까 듣보라고 했는데 듣지도 보지도 못한 인물의 준말입니다. 제가 제 눈에는 그럴지 모르지만은 나름대로 이력을 쌓은 분이겠죠. 훌륭한 분이시고 그러나 최소한 방송통신위원장을 할 정도의 인물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이 정권이 조정하기 쉬운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힌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뭐 그럴 겁니다 아마. 예, 이인호 이사장. 네. 이인호 이사장은 원래 진보개혁적인 목소리 많이 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웃긴다는 얘기야. 친이든가요? 조부이든가요? 아마 친일. 러시아 대사였죠. 전공해가지고 김대중 정권 때 러시아 대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박근영이 인터뷰에 보면 그런 점이 나와요. 이인호의 심정을 대변해 주는 게 나오더라고. 박근영이가 무슨 이상한 일본의 무슨 방송하고 인터뷰한 것이 이제 봤는데 그걸 한글로 이제 해가지고 쭉 시사인이든가 거기서 이제 인터넷판에서 쭉 해줘가지고 봤는데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노무현 정권 때 갑자기 친일파들을 단죄한다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와요. 이인호도 그때 빡쳤다고 그러더라고. DJ 정권 때 러시아 대사를 했다면은 나름대로 민주화 운동의 전력에 DJ와 어느 정도 관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거든요.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을 주 러시아 대사를 시키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양반의 뭐 할아버지인지 뭐 조분지가 친일 전력이 있었는데 그걸 뭐 숨기고 살았던 모양이지. 근데 친일 인명사진 편찬하고 뭐 친일 관련해서 과거사를 조명하면서 자기 말하자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친일로 몰아붙여서 그때부터 빡쳐가지고 이런 정권 도저히 안 되겠다, 뭐 돌아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아니 뭐 대충 그게 맞는지 틀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알려져가 있죠. 그게 아니기를 빕니다. 그랬다면 진짜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들게 만드는 거죠. 홍영표 의원하고 얼마나 대조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홍영표는 자기 조상의 친일 전력을 인정하고 국민들이 사죄하고 사실 그럼 끝나는 문제거든요. 자기가 한 건 아니잖아. 자기가 그 집안에 태어난 게 자기가 원해서 태어난 거야? 출생은 원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정말 큰 용기를 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또 보니까는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적어도 지금의 진보개혁 진영 특히 야당의 의원이라면 본인은 죄가 없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공개하고 사죄한 거 그 자체는 당연히 평가받아야 하고 높은 용기지만은 박수 받아야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력이 있다면 공직은 안 하는 게 맞지 않냐. 뭐 이런 지적 다 알지만 용감하지만 훌륭하지만 그런 지적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지적하는 사람도 있기는 근데 그런 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건 좀 다른 문제겠죠.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무슨 연좌제가 제기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접해서 상징성 있는 자리에서는 물론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박근혜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지. 자기 아버지가 그렇죠. 만주육사 가지고 헬스를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자격이 안 되는다 나이 때문에 만주육사 들어갔다가 일본 육사로 가가지고 그리고 친일파로서 최극점에 서 있던 사람의 딸이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가지고 당신은 고백조차도 안 한 사람이니까 당연히 물러나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맞지. 홍영표한테 가서 그런 얘기를 한다면 미친놈이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튼 뭐 광복 70년 이 국면에서 홍영표 의원의
아무튼 박수칠 일이라고 봅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연좌제는 있어서는 안 돼요. 방금 얘기했다시피 출생은 자기의 선택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아니 김효진 PD 어머니 밑에서 태어난 게 자기 선택은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연좌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전력이 있었을 때 솔직하게 고백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럽게 생각한다. 비록 할아버지지만은 그러나 나의 삶은 할아버지의 과를 가리기 위해서 열심히 살겠다라고 선언하면 그걸로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우리나라 친일파들의 대부분은 이게 돈을 벌어가지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압니까? 자기 아버지의 친일 행적을 가리는 일부터 시작해요. 가립니다. 그리고 왜곡합니다. 우리 아버지 훌륭한 분이었다. 이제를 해요. 그래서 욕을 먹는 겁니다. 그거를 뛰어넘죠, 요즘은. 그냥 역사를 통째로 바꾸려고 하죠. 그렇죠. 네. 그게 문제인 거지. 그걸 갖다가, 당신 말이야. 그래도 객관적으로 친일파의 손자가 어떻게 국회에 나느냐라고 묻는 놈이 있다면 그 새끼는 진짜 나쁜 놈이야. 누군지 모르겠지만은. 그 얘기하려면 박근혜 때가 써야지. 그래서 나는 박근혜가 박정희 딸이라고 해서 대통령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아이고, 뭐, 박근혜 대통령이 박씨 가문에 태어난 게 뭐, 지가 선택해서 태어난 건 아니잖아. 그 잘못이 자기 잘못하고 동치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이제 그 박정희에 대해서 우상화를 하고 이런 데서 관여를 하고, 이게 자기 그 이로도 마찬가지지. 부끄러운 과거에 빡쳐가지고, 이게 비이성적인 행동을 한다면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가문이 그렇게 어떻게 예를 들어서 이완용을 손자로 태어났으면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은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뭐 그런 문제가 있으면 솔직하게 나 이완용 자손으로서 진짜 부끄럽게 생각한다. 우리 할아버지 행적에 대해서 특히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팔아먹고 그 대가로 후작이라는 그 자기를 받아서 호의호식한 거 진짜 미안하게 생각한다. 나의 삶은 그런 할아버지의 과를 덮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고 그리고 이웃을 돕는 그런 삶을 살겠다 하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우리가 요구를 하는 거지. 홍영표는 그 길을 갖다가 간 겁니다. 그러면 그걸로 다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래도 네 새끼야. 그래서 사람들이 가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너 친일파 자손 맞잖아. 그럼 국회 그만둬. 이런 게 비합리적인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의 친일파 자손들이 자기 조상들의 죄를 숨기려고 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톡 까놓고 고백을 하면 용서를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은 용서를 합니다. 대부분은. 그러나 일부 인간들은 또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어요. 그래서 숨기려고 합니다. 아예 숨겨버리면 그런 일이 없거든. 그래가지고 공적을 조작하고 해서 자기 돈으로 친일파로서 완전히 일제의 그 소작 노릇을 해가지고 한국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다가 일본인 지주가 일본으로 도망가니까 그걸 싹 뺏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재산을 벌은 다음에 심지어 어떤 미친놈들은 독립운동을 했다고 구라치는 새끼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친일반대. 친일반 놈들이. 예. 그게 잘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영화 암살이 요새 이슈잖아요. 네. 또 소송 100억대 규모던데요. 네. 어떤 소설가가 내 소설을 표절한 거다. 근데 그 소설은 저도 읽진 않았습니다만은 대충 살펴보니까는 여기저기 떠도는 얘기를 보니까는 이렇게 친일에 항거하는 세력이 통쾌한 승리를 거두는 그 상상하는 내용이 담긴 이승만 대통령도 좀 이게 저격당하는 그런 내용이 좀 담겨 있나 봐요. 예, 그런데 아무튼 대체 역사 소설이라고 그거를 베꼈다라고 해서 또 더 뜨겁죠. 암살 그래서 더 아마 많이 더 가서 보실 것 같은데 어저께 그 뉴스룸에 최동훈 감독이 나왔더라고요. 그 영화의 감독이 나왔는데 그러니까 항일투쟁에 관한 이야기인데 1948년이든가요, 49년까지 반민특위 이야기까지 다루고 있다. 이유가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최동훈 감독이 청산되지 못한 부분, 그러니까 청산이 확실히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점까지도 계속 우리는 그 상황에 놓여 있는 거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시절까지를 그렸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하고 해야 되겠는데 시간상. 예. 이 북한의 지뢰 도발 사건하고 관련해서 안보 컨트롤 타워의 혼선과 늑장 대응에 이어서 군 수뇌부의 부적절한 대처가 도마에 지금 올랐죠.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청와대 보고 태만으로 최윤희 합참의장은요 폭탄주 회식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국일보로 한번 가서 사설 보겠습니다. 군 수뇌부
폭탄주 회식의 보고는 혼선 태만. 합참은요, 최윤희 의장. 예. 이 사람이 맥주 2-3잔을 마셨을 뿐 전혀 취하지 않았다. 직원들은 주량에 따라서 소주와 맥주를 마셨다면서 폭탄주 회식을 간접 시인했다고 합니다. 뭐 곧 물러날 상황이라서 이 직원들 돌아가면서 한 잔씩 하던 때였다고 합니다. 폭탄주 안 했을 리가 없다. 예. 최 의장이 회식을 가진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5일입니다. 지난 5일. 지뢰폭발 다음 날. 그 다음 날입니다. 네. 예. 이 1차 현장 조사 결과가 청와대에 보고된 시점이었기도 합니다. 맥주냐 폭탄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군 작전의 최고 지휘자인 합참 의장이 한가하게 술잔을 돌리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부적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안보 대처는 신속성과 최악의 상황 대비가 기본인데 합참 의장이 회식하고 있었으니 적절한 대응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입니다. 한민구 장관은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지난 4일 오후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했고 그런 사실이다 보고가 됐다고 말을 했습니다.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청와대에 언제 보고했느냐 이렇게 추궁한 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이 국방부가 4일 보고한 내용은 비무장지대에서 미상의 폭발 사고에 의해 부상자 2명 발생이었고 북한 도발 추정 보고는 5일 오후라고 하니까 국방부는 한 장관이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까 실수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이런 중대 사안 보고에 실수가 있었다면 자질이 의심스럽고 청와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으려 둘러댄 거라면 더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한 장관은 사건 이후 지금까지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를 한 적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다시 드러난 박 대통령의 대면 보고 기피 문제와는 별개로 국방부 장관이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에게만 보고하고 손 놓고 있다시피 한 것은 직무유기에 가깝습니다. 네,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이 라인의 사람들의 그 행태에서 엿보이는 관통하는 키워드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면피. 예. 아니 뭐 군인들이야 늘 면피죠. 그게 평시에는 이게 군 기강이 제일 잘 서 있을 때는 전쟁 시입니다. 전쟁은 그게 뭐 아부를 잘해가지고 전쟁을 잘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 때는 능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뭐 승진도 되고 이렇게 됐죠. 물론 이제 그것도 또 피해가지고 아부에 의해서 전시에도 또 비보는 그런 진짜 탁월한 인간들이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전시가 아닌 평시가 문제인 거예요. 평시에는 군인들이라는 것은 전쟁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그게 전쟁시가 아닐 때는 전쟁에 대비하는 조직이죠.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전쟁은 안 하다 보니까 전쟁이 일어난 지가 1953년 종전된 휴전된 이후에 지금 몇 년이에요 벌써 50년, 6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평시가 60년이 계속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떤 조직으로 변하냐면은 성진이 사고 없는 놈이 승진하는 이런 식으로 변합니다. 사고 없는. 그래서 군대 갔다 왔죠. 우리 김현준 PD도. 군대 가면은 지휘관들이 제일 중시하는 게 사고 날까 봐서 제일 벌벌 떨어요. 그렇죠. 어느 놈이 탈영이라도 하지 않나. 오늘도 무사히. 예. 특히 총기 탈영 되면은 그 사람 진급 이제 끝났습니다. 그 연대장이라면 연대장으로 옷 벗고 나가야 돼. 그게 사고 없는 조직, 지휘관이 승진하는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이게 은폐가 자연스러운 모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을 피하기 위한 온갖 수단들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한명구 장관도, 나 보고했더라. 라고 면피 발언을 한 겁니다. 근데 청와대 얘기가 맞다면은, 그때는 뭐 별거 아닌 사고로 그냥 뭐 폭발 사고가 늘 일어나는 일이니까. 근데 그게 그 폭발이 북한에 의한 것이라면 매우 중대한 거지만은 그렇게 이제 면피성을 했는데 이제 보고했다고 그냥 면피를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야, 너희 보고도 안 받고 이제 또 왜냐하면 또 청와대도 일종의 면피예요. 왜냐하면 온갖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도 지금 뭐하냐 무능하다 이런 얘기니까 애들도 아마 진절배가 났을 거야. 이런 한민구이 하면서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참. 무능한 정권들의 결정판입니다. 예. 아니, 그런데. 또 다른 조간 보도를 보니까는, 최윤희 합참 의장의 행위를 합참 측이 이제 해명하는데, 당시에 뭐 비상 상황 어떤 체제를 명령하는 뭐 그런 조치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금주령이 내려진 것도 아니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그렇지. 말을 해요. 저는 거기서 또 궁금했던 게 바로 전날 이렇게 터졌고 북한 지뢰라는 걸 확인해 놓고 그런 조치도 안 했다는 거. 그것도 자랑이라고 그걸 말하고 있는지.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명박 정권 이후에 군 기강 자체가 해이돼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뭐 노무현 때는 어쨌는지 나 잘 모르겠는데 이명박 때부터는 이렇게 짜옹하는 인간들이 진급하고 이런 상황에서 뭐 경기에 실패를 하던 전에도 경기에 실패한 경우가 뭐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예. 이런 데서는 크게 추궁하는 분위기도 아니고 오히려 윗분의 심기를 거슬리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은 책임을 추궁받고 이제 이러다 보면 군 기강이 해이해집니다. 그런 결과가 결국 이렇게 뭐 나타나지 않았나 싶어요. 참 뭐라고 해야 될지 이런 정권을 계속 두고 보는데 보기에 참 진짜 괴롭습니다. 한마디로. 예. 예. 자, 서영석 타임스 오늘 순서는 뭐 이 정도로 좀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합참의장 최윤희 합참의장 예, 뭐 많이 마실 것 아니라고 하는데 주말에 또 한잔 하시죠. 열받아서 또 폭탄 줄 줄 모르겠네. 예. 자, 물러가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